이 독한 년아, 네가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휴대폰 너머로 터져나오는 시어머니의 비명은 이미 짐승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겨우 결혼 1년 차 시어머니는 사채에 쫓기는 자기 딸 살리겠다고 제 명의의 신혼집을 도둑질하듯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서늘하게 미소만 지었을 뿐이죠. 그 미소 뒤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한우를 굽던 그 인간들. 오늘 제가 그 무식한 탐욕을 어떻게 법과 숫자로 도려냈는지 그 처절하고 소름 돋는 참교육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주인공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인 집이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매일 숫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데이터와 차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제 인생도 그렇게 정확하고 계획적인 숫자처럼 흘러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신혼집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결혼 전 고생하신 저희 아빠가 딸 자식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증여해 주신 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고단한 퇴근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에 정체 모를 종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행운 부동산, 신속 매매 전문, 대박 공인중개사, 최고가 매수 대기 중. 알록달록한 부동산 명함들이 대여섯 장이나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우리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호수를 다시 확인해 봐도 분명 우리 집이 맞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목소리에 저는 현관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사모님. 집이 정말 관리가 잘 됐네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깔끔을 떠는데요. 남양이라 채광도 좋고 이 정도면 내놓자마자 바로 나갈 물건입니다.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저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바로 제 시어머니 박덕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낯선 남녀 2명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더군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어머, 지안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일찍 오다니요? 제 집인데 제가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인가요? 아니, 퇴근하려면 아직 한참 남은 줄 알았지. 부동산 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아까는 아드님 집이라며 마음대로 봐도 된다고 하시더니 이분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툭 치며 넉살 좋게 웃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예요. 예, 지안아. 인사드려라. 이 동네에서 제일 마당발인 사장님이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고 뭐고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남의 집이라니? 얘도 참 시어머니가 손님 좀 데려왔다고 예의 없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쏘아붙이더니 부동산 사람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보셨으면 됐죠?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집은 무조건 우리가 제일 먼저 팔아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부동산 사장은 명함을 건네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허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이신 거예요? 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고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떡하니 주저앉으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셨습니다. 어떻게 알긴, 저번에 보니까 너희 비번이 네 남편 생일이더구나. 그걸 기억해뒀다가 들어왔지. 내가 뭐 도둑질하러 왔니? 아니,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오는 게 도둑질이랑 뭐가 달라요? 이 집 내 명의인 거 뻔히 아시면서 부동산에는 왜 아들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색을 확 바꾸셨습니다. 예, 아들 집이나 며느리 집이나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드니? 그리고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유라니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남의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으시냐고요. 너는 시어미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대드니? 내가 너희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이러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푸는 사람처럼 말이죠. 너희 집이 내 집이지 남의 집이라니. 너는 말 끝마다 서운하게 선을 긋는구나.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소라는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다. 뜬금없이 튀어나온 시누이 소라의 이름에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집안 곳곳을 주인 행세하며 둘러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실 벽지도 새로 해야겠어. 그래야 값을 더 잘 받지. 어머니, 지금 제 말 안 들리세요? 제 외침에도 시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이 시어머니의 뻔뻔함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제 뺨이라도 때려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고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설명해 보세요. 대체 무슨 권리로 제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신 거예요? 제 서슬퍼런 질문에도 박덕자 여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예, 지아나. 너는 말을 참 섭섭하게 하는구나. 권리라니?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자식 집 내놓는데 무슨 거창한 권리가 필요하니? 어머니, 제가 소리를 높이자 안방 문이 슬며시 열리며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여보 왔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박덕자 여사 옆으로 가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우리 집 부동산에 내놓은 거 알고 있었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바닥 카펫의 무늬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무능한 침묵이 긍정보다 더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우야, 네가 말해라. 지안이가 하도 따지고 드니까 내 입이 다 아프구나. 박덕자 여사의 재촉에 남편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지안아, 그게 소라가 사고를 좀 쳤어? 아가씨가? 무슨 사고를 쳤는데?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는 거에 손을 댔나 봐. 거기서 빚을 3억이나 졌대. 남편의 말에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니 일확천금을 노리던 시누이의 허황된 꿈이 결국 제 집까지 삼키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3억을 갚아주려고 이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박덕자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래. 소라는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잠도 못 잔단다. 네 시누이가 길바닥에서 변사체로 발견돼야 속이 시원하겠니? 이 집 팔아서 소라 빚부터 갚고 너희는 시댁으로 들어와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을 들어오라고요? 그래. 어차피 너희 둘 다 맞벌이라 바쁜데 내가 밥도 해주고 얼마나 좋니? 이 집 팔아서 소라 살리고 너희는 우리 집 들어와서 나랑 네 시아버지 모시고 살면 그게 효도지 뭐겠어. 너도 이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때가 됐잖아. 박덕자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아빠한테 증여받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민호 씨랑 저랑 공동 명의도 아니고 순전히 제 명의라고요. 어머니나 민호가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자 박덕자 여사가 갑자기 소파를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내 몸뚱이부터 내 재산까지 다 우리 집안 것이지. 어디서 친정아버지가 해준 거네 모내하며 선을 그어.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곧 내 집인 게 가족인 거야. 박덕자 여사의 기적 같은 논리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를 사는 사람의 사고방식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피땀 흘려 꾸민 이 집 팔고 시댁 들어가서 살고 싶냐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지안아, 엄마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소라 죽는 꼴을 볼 수는 없잖아. 우리 딱 몇 년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엄마 집 들어가는 건 어때? 남편의 그 비겁한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시어머니의 억지 뒤에 숨어 제 등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말 잘했다. 지안아, 들었지? 네 남편도 동의한 거야. 너만 욕심버리면 우리 가족 다 행복해질 수 있어. 박덕자 여사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일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인감도장 미리 꺼내놔라. 괜히 힘 빼지 말고 시어머니 말 들어. 그게 네가 이 집안에서 대접받고 사는 길이다. 저는 박덕자 여사의 그 뻔뻔한 미소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제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 무논리와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제 침묵을 승낙으로 오해했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옆에서 한숨만 내쉬는 남편과 거실을 활보하는 박덕자 여사. 그 기괴한 풍경 속에서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마치 제 집인 양 안방을 차지하고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더군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메우고 있었죠.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에는 가엾게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저 비겁함의 결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좀 봐.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아, 화 많이 났지? 화가 안 나면 그게 사람이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을 마음대로 내놓을 수 있어?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안아,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원래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분이시잖아. 당신은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성격이 급하면 남의 재산을 도둑질해도 된다는 거야? 제 날카로운 질문에 남편은 다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소라가 지금 정말 위험하대.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래. 엄마는 소라가 정말 잘못될까봐 제정신이 아니신 거야.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주자는 거야? 우리 딱 한 번만 돕자, 지안아. 어차피 당신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고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도 기회도 많잖아. 당신 아버님이 나중에 또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귀로 들어온 문장들이 뇌에서 해독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였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가 또 도와주실 수 있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니, 내 말은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지. 가족끼리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잖아. 소라가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남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제 이기심 때문에 동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원망처럼 보였습니다. 가족? 당신이 말하는 가족에 나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니? 내가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 우리 아빠가 평생 일해서 물려준 재산. 그게 당신 동생 비트코인 빚 갚는 쌈짓돈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지안아. 엄마가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한대? 시댁 들어와서 살면 당신도 편하잖아. 집안일도 엄마가 다 해주실 거고 우리 돈도 더 아낄 수 있어. 남편은 마치 저를 설득하는 게 저를 위하는 일인 양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박덕자 여사의 뻔뻔한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평생 이 사람 곁에 있어봤자 나는 시댁 식구들의 고열을 짜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겠구나.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분노는 어느새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손실이 확실한 종목을 가차없이 정리할 때 느끼던 그 서늘한 이성이 돌아온 것이죠. 지안아, 자기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남편은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읽었는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일 엄마가 부동산 사람들 데려오면 그냥 좋게 좋게 말하자.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응? 남편의 손길이 닿은 어깨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걷어내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피곤해.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그래, 그래. 자고 나면 마음이 좀 더 풀릴 거야. 남편은 안도한 듯 등을 돌려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이미 박덕자 여사가 차지했으니 남편은 거실 구석에서 자겠다고 이불을 펴더군요. 저는 텅 빈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투자는 오늘부로 완전한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손실액을 계산하고 앉아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제게 슬픔이 아닌 아주 선명한 복수의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미안함조차 아까운 인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처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 끝이 어떨지는 상상도 하지 마. 거울 속의 이지아는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저는 단 한 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고양이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박덕자 여사의 코 고는 소리가 천장을 울리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제 직업은 자산운용사 과장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제 일이죠. 제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에 시댁이라는 거대한 악성 매물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상장 폐지를 시켜야 하죠. 저는 차분하게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집의 명의였습니다. 명의가 제 개인으로 되어 있는 한 박덕자 여사는 끊임없이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인감을 요구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빠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급하게 상의드릴 게 있어요. 회사 근처로 좀 와주실 수 있죠? 아빠는 제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한적한 식당에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상황 설명을 듣는 내내 아빠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걸 탐을 내? 그 할망구 제정신이시냐? 아빠,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제가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배운 게 뭐겠어요. 리스크 관리잖아요. 저는 아빠에게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는 법인 있잖아요. 그 법인으로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형식을 취할 거예요. 법인으로 명의를 넘기면 개인인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이 돼요. 그럼 시어머니가 아무리 도장을 뺏어가도 법적으로 이 집을 팔 수 없게 되거든요. 아빠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매매 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도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자금 흐름 다 계산해 뒀어요. 법인에서 제 계좌로 매매 대금을 입금하고 저는 그 돈을 다시 아빠 계좌로 돌려드리는 형식을 쓸 거예요. 물론 발생하는 세금은 제 비상금으로 충당할 거고요. 아빠, 저 믿으시죠? 아빠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 딸이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도와야지. 절대 그 인간들한테 내 소중한 재산 뺏기지 마라. 아빠와의 미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이제 법적인 방어막은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상대방이 안심하고 덫에 발을 들여놓게 하려면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부러 풀 죽은 연기를 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어머, 지안아. 퇴근했니? 네, 어머니.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덕자 여사가 눈치를 보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어제 일은 생각 좀 해봤니? 소라가 정말 중내 사내하고 난리도 아니란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저도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박덕자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그럼 너 마음 돌린 거니?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전해주세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큰 결정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말고. 박덕자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마치 이미 수억 원의 돈이 제 손에 들어온 것처럼 좋아하시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도 제 태도 변화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안아,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당신 결정 후회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큰 결심한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알았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안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남편의 그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며느리의 재산을 뜯어내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 저는 남편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내며 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취득세 납부 완료, 명예 이전 서류 접수 중. 제 머릿속 차트에는 시댁 식구들의 몰락을 알리는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얼굴을 유지했죠. 어머니, 내일은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소라 아가씨도 같이 오라고 하세요. 아유, 그래. 우리 소라가 너한테 큰 절이라도 해야겠다. 박덕자 여사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인지 말이죠. 저는 거실 창에 비친 제 미소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자산운용사가 가장 확실한 승리를 예감했을 때 짓는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덫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위태로운 정적에 불과했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나무 상자 하나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진짜 인감도장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가짜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일부러 박덕자 여사의 눈에 잘 띌 만한 화려한 보석함 맨 위 칸에 그 도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서류처럼 보이는 몇 장의 문서를 흩뜨려 놓았습니다. 제목만 슬쩍 봐도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게 말이죠. 여보, 나 이제 나갈게. 자기야. 오늘도 고생해. 과일을 깎던 박덕자 여사는 제 가방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죠. 지안아, 오늘은 늦니? 박덕자 여사가 넌지시 묻는 말에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투자자 미팅이 연달아 있어서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일이 많아서 어떡하니. 조심히 다녀오너라. 박덕자 여사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가 입맛을 다시는 듯한 그 표정 말입니다.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탄 저는 곧바로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거실과 안방 구석구석에 설치해둔 고화질 홈캠 화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선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화면 속 박덕자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쪽을 한번 살피더니 곧장 제가 있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남의 집을 털러온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제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갈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전율이었습니다. 박덕자 여사의 손이 제가 놓아둔 보석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보석함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 도장을 확인하는 박덕자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찾았다. 화면 너머로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놓아둔 서류들까지 한꺼번에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제가 미리 작성해둔 시각적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가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장과 서류를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곤 승전보를 울리듯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스피커 볼륨을 높였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해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도장을 딱 두고 나갔지 뭐냐. 내가 지금 이거 들고 바로 나갈 테니까 너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해. 오늘 안에 가계약금이고 뭐고 다 받아버리자고. 박덕자 여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맹목적인 집착이 그녀를 완전한 범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죠. 아니, 엄마. 오빠한테는 말 안 해도 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 소라의 목소리에 박덕자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오빠는 유약해서 이런 거 못 도와줘. 일단 돈부터 챙기고 나면 며느리년도 어쩌겠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빚 갚을 준비나 하고 있어.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거울을 한번 보고는 당당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는 시장에 좀 다녀오겠다는 짧은 거짓말을 남기고 말이죠. 저는 휴대폰 화면에 찍힌 모든 과정을 녹화 버튼을 눌러 저장했습니다. 주거침입, 절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문서 위조의 명백한 증거들이 제 손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훔쳤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건 단순한 가짜 도장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지옥행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방금 선을 넘으셨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남의 권리를 짓밟는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산운용사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로스컵 버튼을 누를 때처럼 제 마음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화면 속 텅 빈 안방은 이제 그녀의 범죄 현장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예정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곧 그녀의 광기 어린 계약이 시작될 것이고
저는 그 정점에서 그녀를 추락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제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박덕자 여사가 가장 안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에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거리에 흩날리는 낙엽조차도 오늘따라 제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그 가짜 도장으로 원 없이 도장을 찍어보세요. 그 도장이 찍힐 때마다 당신의 형량도 함께 늘어날 테니까요.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차가운 눈동자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게임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이죠. 저는 사무실 모니터 한 구석에 띄워놓은 휴대폰 화면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집을 나선 박덕자 여사는 곧장 단지 내에 있는 행운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얼굴을 마스크로 꽁꽁 가린 시누이 소라가 바짝 붙어 있었죠. 두 사람의 걸음걸이에서는 마치 복권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 같은 조급함과 환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부동산 내부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왔어요. 어서 계약서 써주세요. 박덕자 여사가 문을 열자마자 호기롭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조금 당황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유 사모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며느님은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서류 작성이 확실할 텐데요. 그러자 박덕자 여사는 제가 화장대에서 가져간 가짜 인감도장과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두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대신 가서 처리하라고 다 챙겨주더라고요. 여기 인감도장하고 위임장 다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가족끼리 하는 일에 뭘 그렇게 따지실까? 옆에 있던 소라 아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저희 새언니가 자산운용사 다니느라 엄청 깐깐한데 이거 직접 다 사인해 준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은 서류를 훑어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박덕자 여사의 기세에 눌려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계약금 먼저 입금받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수자분도 지금 바로 입금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5천만 원입니다. 사모님 통장으로 받으실 건가요? 박덕자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아니, 내 딸 통장으로 넣어줘요. 소라야, 얼른 계좌번호 불러드려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인생을 팔아 자기 딸을 살리는 이 범죄가 위대한 모성애라도 되는 양말이죠. 잠시 후 소라 아가씨의 휴대폰에서 카톡하고 경쾌한 입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들어왔어. 진짜 5천만 원이야. 소라 아가씨의 비명 섞인 환호성이 이어폰을 타고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가짜 인감도장을 계약서에 쾅쾅 찍어댔습니다. 그 도장이 찍힐 때마다 본인의 죄가 확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녀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서둘러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 사장님? 지금 방금 5천만 원 보냈으니까 더 이상 독촉하지 마세요. 나머지 잔금도 곧 치를 거니까 소라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요. 소라는 그 돈을 확인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 모두 송금해버렸습니다. 그녀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털었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제 밑작업은 끝났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이미 돈을 써버렸고
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천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딸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을 가둘 감옥의 담벼락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정점에 달해 환호성을 지르는 지금 이 순간이 그녀가 추락할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숫자로 계산된 복수의 함수가 이제 막 결과값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여버릴 그 가련한 파티가 벌써 기다려지는군요. 그들이 마시는 샴페인이 나중에 얼마나 쓴 독배로 돌아올지 저는 아주 우아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였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고소한 한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주방 근처에도 오지 않던 남편이 앞치마까지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거실 테이블에는 평소 보지 못한 고급 일식집 회 세트와 비싼 와인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누이 소라와 함께 무언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안이 왔니? 어서 와라, 어서 와. 박덕자 여사가 신발도 채 벗기 전에 현관까지 달려나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한지 애 집을 팔겠다며 고함을 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지안아, 고생 많았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날인가 봐요? 제 물음에 박덕자 여사는 제 손등을 연신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날이긴 우리 복덩이 며느리 대접하는 날이지. 역시 우리 집안에는 너 같은 큰 그릇이 들어와야 한다니까. 내가 어제는 소라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좀소리를 높였는데 너도 다 이해하지? 저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계획대로 집을 팔아치웠다는 안도감과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주방에서 고기를 구우며 거들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특별히 툭불 한우로 사오셨어. 여보, 당신도 이제 마음 편히 먹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똘똘 뭉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남편의 그 해맑은 배신감을 마주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재산을 도려내간 사람들이 이제는 고기 몇 점으로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시댁 식구들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누이 소라가 와인을 따라주며 제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나중에 나 성공하면 언니 은혜 꼭 갚을게요. 아가씨, 은혜라니요. 가족끼리 당연히 도와야죠. 제가 상냥하게 대답하자 박덕자 여사가 옳거니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가족이지. 지안아, 역시 너는 자산운용사 다니는 애답게 판단이 빠르구나.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너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저는 박덕자 여사가 건네는 상추쌈을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부동산에서 제가 놓아둔 가짜 도장으로 계약서를 찍고 가계약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녀들은 지금 자신들이 며느리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으며 이 승리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뻔뻔한 얼굴들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일건, 인장 도용 일건, 가계약금 횡령 5천만 원. 제 머릿속 장부에는 그녀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주 정밀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고기 좀 더 먹어라. 박덕자 여사가 제 접시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주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박덕자 여사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소라 아가씨는 이제 발 뻗고 자겠어요? 제 뼈 있는 농담에 박덕자 여사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소라 오늘 밤은 아주 꿀잠 자겠지. 지안이 내 덕분에 큰 산 하나 넘었잖니. 아유, 새언니도 참. 나 이제 진짜 두 다리 뻗고 잘 거야. 소라 아가씨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처럼 어떤 풍랑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평정심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고 믿으며 제 눈치를 살피며 기분 좋은 듯 노래를 흥얼거렸죠. 여보, 당신도 기분 좋지? 우리가 시댁 들어가서 살면 어머님이 당신 일절 손도 못 대게 하실 거래. 그래, 지안아.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마. 박덕자 여사의 입에 발린 약속들이 거실 안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가짜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제가 내준 미끼를 아주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도 오늘 밤은 아주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냐, 그래라. 좋은 꿈 꾸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마치 몰락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축제처럼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제가 설계한 진실의 파도가 그들을 덮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실행을 앞둔 밤, 제 심박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제 손 안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죠. 약속된 시간에 맞춰 대형 포장이사 트럭 2대가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펀드를 청산할 때처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실 가구부터 안방 침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주세요. 특히 주방에 있는 빌트인 가전 중 제가 산 것들은 전부 떼어가셔야 합니다. 쓰레기 하나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비워주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덕자 여사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고요? 어제 만찬이 끝난 뒤 저는 어머니께 소라 아가씨네 집에 가서 같이 자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랑 오붓하게 보내셔야죠. 오늘 밤은 거기서 주무세요. 박덕자 여사는 제 호의에 감동한 척하며 짐을 챙겨 떠났고 남편 역시 엄마 혼자 보내기 걱정된다며 함께 집을 비웠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청소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덕자 여사가 남겨둔 낡은 짐들은 모두 분리수거함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가 훔쳐간 가짜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오늘 효력을 발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전 8시 25평 신혼집은 그야말로 텅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이치는 마룻바닥은 매끈하게 비어 있었고 벽지는 짐이 빠진 자리가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홈캠 영상 파일과 증거 서류들을 가방 속에 챙겨 넣었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아주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주거 침입과 절도,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인장 도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제 시어머니인 박덕자입니다. 조사관은 제 직업과 서류의 완벽함에 놀란 듯 연신 안경을 고쳤으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명확하시네요. 영상까지 있고, 네,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덕자 여사가 매수인을 데리고 우리 집, 아니 제 집으로 들이닥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정문이 보이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홈캠과 현관 앞에 설치된 벨 카메라 화면을 보기 위해서였죠. 잠시 후 박덕자 여사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부부와 부동산 사장님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덕자 여사는 마치 대저택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시죠. 우리 며느리가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기다릴 거예요.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현관 도어락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까지 울려 퍼지던 박덕자 여사의 고함이 뚝 끊겼습니다. 화면 속으로 보이는 집안 풍경은 그야말로 무해 상태였습니다. 커튼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거실. 박덕자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텅 빈 안방과 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안이 2년 어디 갔어? 부동산 사장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박덕자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덕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지안이가 다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텅 빈 거실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지안,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지안이가 짐 다 빼서 도망갔나 봐. 우리 짐도 하나도 없어. 남편은 거실 바닥에 뒹구는 빈 종이 상자들을 발로 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당혹감과 분노가 화면을 뚫고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남의 집을 팔아치우려던 시어머니와 그 뒤에 숨어 제 이익만 챙기려던 남편.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당혹스러운 얼굴을 보니 지난 1년 동안 쌓였던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당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제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차분한 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추격하는 쪽은 저였고 벼랑 끝으로 몰린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자산운용사 에이스다운 승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은 더 이상 제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으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요란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와 남편이라는 글자가 번갈아 가며 쉴 새 없이 떠올랐죠. 부재중 전화 숫자는 이미 99를 넘어 100라는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악에 바쳤으면 단 1시간 만에 이토록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댔을까요?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한 뒤 가장 마지막으로 걸려온 박덕자 여사의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차 안의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안 나타나. 박덕자 여사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포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귀 아프네요. 제 차분한 대답에 박덕자 여사는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지금 귀 아픈 게 문제야? 너 미쳤니? 감히 내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데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내 아들 집을 내 딸 살리겠다고 팔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고소를 하냐고. 옆에서 남편의 징징거리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너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고소 취하해.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핸들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착각하고 계시네요. 첫째, 그 집은 아들 집이 아니라 제 명의의 제 집입니다. 둘째, 집주인 동의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요. 셋째, 제 보석함에서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건 제329조 절도죄입니다. 박덕자 여사는 제 법적 공방에 말문이 막힌 듯 헉헉거리는 숨소리만 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도끼를 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집을 내가 판다는데 네가 뭔데 법을 따져. 가족 사이에 도둑질이 어디 있고 침입이 어디 있어. 가족?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가족은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 면죄부인가 보죠? 어머니가 부동산에서 찍으신 그 가짜 도장 말이에요. 그걸로 계약서 작성하신 건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제232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입니다. 거기에 인감도장 위조 및 부정사용죄까지 추가되겠네요.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계약서의 자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던 실력을 발휘해 조목조목 읊어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난 그냥 소라 살리려고. 박덕자 여사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가계약금 5천만 원, 그거 소라 아가씨 빚 갚는데 쓰셨죠?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챈 거니 사기죄까지 성립됩니다. 부동산 사장님하고 매수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넣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거친 남성들의 목소리와 박덕자 여사의 비명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내가 우리 며느리랑 통화 중인데. 사모님,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자고요. 이분들이 고소장 접수하셨습니다. 형사들이 그녀를 연행하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안아, 이지안, 네가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소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박덕자 여사의 비명은 이제 공포로 가득 찬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자기 딸 귀하면 남의 집 귀한 줄도 아셨어야죠. 남의 집 도둑질해서 자기 딸 살려보려던 데가 이제 법으로 톡톡히 치르세요. 내 집이 당신 딸 살려내는 화수분인 줄 아셨나 본데 그 착각 비용치고는 형량이 꽤 셀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울며 불며 매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제발. 엄마 감옥 가면 어떡해. 소라돈도 다 썼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랑 네 동생 데리고 나가서 살아. 내가 말했지? 효도는 셀프라고. 내 아파트 가지고 효도쇼 하려던 대가니까 같이 감당해. 저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시작된 휴대폰 진동을 무시한 채 저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차 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덕자 여사의 악에 바친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가족 간의 참견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탐욕을 부린 자에게 남는 것은 차가운 수갑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서를 향해 서늘한 눈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그녀들이 흘릴 눈물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그 지옥 같은 소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났습니다. 숫자로 계산된 인과응보가 제 눈앞에 선명한 결과값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참교육을 마친 자의 단단한 평화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 당당하기만 하던 박덕자 여사는 결국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죄수 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구치소에 갇힌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라. 민호랑 소라가 밖에서 죽게 생겼어.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대없고 비굴한 울음 섞인 애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착각 비용치고는 형량이 셀 거라고요. 남의 집 훔쳐서 자기 딸 살리려던 대가는 이제 콩밥으로 치르세요. 저는 차갑게 대꾸하고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남편과 시누이 소라 아가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그야말로 노숙자가 따로 없더군요.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인이 가계약금 5천만 원을 당장 돌려내라며 소송을 걸었고 계좌는 이미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소라 아가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었죠. 지안아, 제발. 우리 엄마 좀 꺼내줘. 그 돈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게. 나 지금 진짜 죽고 싶어.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니 민호야. 당신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당신 엄마가 아니라 이 서류야.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당신이 우리 집안 재산 축내려 했던 증거들 내가 이미 다 체증해뒀으니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내 재산을 자기 동생 비트코인 빚 갚는 데 쓰자고 하던 순간 우린 남이었어. 옆에 있던 소라 아가씨가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오빠 인생 망치고 우리 엄마 감옥 보내니까 속이 시원해? 저는 소라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아가씨의 탐욕이에요. 조만간 빚쟁이들이 아가씨 주소 알아낼 텐데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에 소라 아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멀어지는 엔진 소리에 묻혀 금세 사라져버렸죠. 박덕자 여사는 전과자가 되어 남은 생을 보낼 것이고 소라는 평생 빚쟁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유부단했던 남편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제 손으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겠죠. 숫자로 계산된 그들의 운명은 명확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관계를 청산하고 나니 비로소 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제가 새로 계약한 조용한 숲세권 아파트였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누구의 도둑질도 걱정할 필요 없는 저만의 완벽한 요새였죠. 이삿짐이 다 정리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자산운용사 에이스로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마쳤습니다. 악성 매물은 가차없이 정리했고 제 자산과 평온은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수고했어, 이지안. 저는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길 필요도 억지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수익률은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올라갈 테니까요. 텅 빈 새 집의 고요함이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일의 출근을 준비하며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이자 완벽한 사이다, 복수국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안이의 사이다, 복수국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소중한 권리를 당연하게 짓밟으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안이처럼 차갑고 이성적인 대처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자산,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지킬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씻어내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의 세상만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